일단은 워낙 다 유명하신 분들이셔서 설명이 꼭 필요할까 싶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시드 대표 파트너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BIC라는 그 중국과 미국과 한국에 있는 크립토 펀드에서 한국에서 파트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신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소랩이라고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소소라고 합니다. 설명을 너무 겸손하게 해주셔가지고 김성훈 대표님께서 너무 짧게 말씀하시니까 다음 분들이 더 이상 말씀을 못하세요. 그래서 해시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국내 최대 그리고 아시아의 거의 최대 규모의 이제 크립토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해시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운딩 파트너이시고요. 김성훈 대표님이시고요. GBIC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러분이 아시는 상당히 유명한 프로젝트는 거의 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크다기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섬세하면서 좋은 픽을 잘 고르는 약간 그런 펀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혜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불문하고 다양한 포럼과 그런 자리에서 항상 진행과 스피커로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최현식 대표님 소소라고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소소를 대부분 다 아실 거여서 국내에 있는 인플루언서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간 주제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TTC 프로토콜을 이제 유틸리티 토큰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보통은 하는데 일단 이번 패널에 대한 주제와 내용은 저의 개인의 경험부터 조금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블록체인 위크를 갔는데 그쪽 분위기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냐? 유틸리티 토큰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유틸리티 토큰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거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프로토콜의 시대도 끝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저희는 유틸리티 토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다 끝났다고 하니까 저는 아직 여기 가만히 잘 하고 있는데 다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존재 이유를 좀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질문을 좀 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약간 이런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크립토 업계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주제들이 상당히 토론이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오고 가는데 이제 실제로 또 밖에 있는 분들은 또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간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각자 이제 소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유틸리티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이 상황이 오게 됐는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면 되겠죠? 일단 사실 제가 오늘 공교롭게 그 한경닷컴에서 진행한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제 시큐리티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취지가 정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틸리티 토큰이 망했기 때문에 시큐리티 토큰의 시대가 열린다의 측면은 아니었고 이제 유틸리티 토큰은 좀 발명품에 가까운 그런 거였잖아요. 원래 유틸리티 자체가 이렇게 리퀴디티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교환되던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새로운 발명품에 가깝다면 시큐리티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원래 알고 있는 다양한 그런 파이낸셜 에셋들이나 부동산이나 혹은 벤처 캐피탈 자체도 이제 시큐리티 토큰화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큐리티 토큰화 되는 현상 자체가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거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측면의 이야기였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점을 보면은 유틸리티 토큰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일 큰 논리는 성공한 유틸리티 토큰 프로젝트가 잘 안 보이니까 사실 그 논리로 보면은 블록체인은 끝났다에 가깝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의 뉘앙스인데 사실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거는 대안으로서 이제 탐색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얘는 다 망했고
예 시대가 온다라고 말하시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게 한 가지 측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분명히 성공한 유틸리티 토큰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큰 분류로 보면 분명히 유틸리티 토큰에 속하는, 그러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시장에서 증명됐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 블록체인 붐을 만들어내는 1등, 2등 공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틸리티 토큰 자체가 뭐 존재할 수 없거나 증명 불가능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ICO 붐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작년 말 올해 초 정도에 진짜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진짜 리얼월드의 어떤 유저들을 데리고 와서 TTC 같은 이런 정말 실체가 있는,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아예 사람들이 없는 무인도에서 새로 만들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전략보다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출시할 만큼의 마일스톤들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스캠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상당수의 많은 프로젝트들의 백서를 보면은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이런 리버스 ICO스러운 기존의 많은 유저들을 데리고 오는 이런 프로젝트들의 마일스톤이 잡혀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진짜 유틸리티 토큰이 다 망했냐, 가능성 없냐에 대한 얘기는 저는 한 내년 초 정도는 지나야 한 번 더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편견은 TTC가 저는 멋있게 깨줄 거다라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토큰에 대한 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유틸리티 토큰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밸류에이션 측정하기가. 반면에 시큐리티 토큰은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제 상에 존재하는 에셋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고, 대부분의 시큐리티 토큰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보통 배당이 있는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을 얼만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그 에셋의 특성의 멀티플을 곱하면 밸류에이션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뭐 스타트업이나 혹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 가치를 평가하는 틀에 맞춰서 가치 산정을 하기가 너무나 용이하기 때문에 훨씬 안정화된 자산으로서 좀 더 리스크한 걸 피하는, 정말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자본들이 있을 텐데 좀 보수적인 형태의 큰 자본들이 투입을 하기에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에셋이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시큐리티 토큰의 존재가, 시큐리티 토큰의 시장이 저는 사실 유틸리티 토큰보다는 더 크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얘는 다른 거죠. 뭐 시큐리티 토큰이 유틸리티 토큰 시장을 잡아먹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시큐리티 토큰은 세상에 존재하던 수많은 시큐리티들을 토크나이즈해서 더 리퀴디티를 부여하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이제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어져서, 사실 기업도 원래 기업 내에 직원이 아니면 스탁옵션 발행하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로 좀 떠들썩하게 이 시장에 이렇게 힛했던 것들이지만,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도 직원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고 있는 그 집의 어떤 그 호스트나 혹은 그 드라이버들에게 그 주식을 주고 싶다. 사실 이 개념의 유동성만 부여되고 블록체인으로 올라가면 시큐리티 토큰 개념이랑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의 바로 적용하면서 기존의 큰 기업들도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좀 더 안전한 접근으로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새로운 자본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뭐 여전히 유틸리티 토큰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자리가 없어지냐는, 결국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얼마나 잘 디자인되어 있고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가지는 배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 사실 유틸리티 토큰이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역을 시큐리티 토큰이 크게 만드는 거고, 이쪽은 훨씬 더 안전하게 증명을 할 가능성은 훨씬 높은 거고요. 레귤레이션만 잘 정의된다면. 그리고 이 시장을 통해서 오히려 더 혁신적인 유틸리티 시장으로 한 달이 건너서 많은 자본과 인재들이 결국은 들어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 제가 뭐 거의 요약해야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준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특히 제가 봤을 때 한 3개월 전부터, 3-4개월 전부터 시큐리티 토큰, 토크나이즈 시큐리티 이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갑자기 유틸리티 토큰이 그렇게 핫한 토픽이었다가 2018년에 갑자기 시큐리티 토큰이 갑자기 많이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화제가 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 베어 마켓 어떻게 보면 반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시면 지금 거의 75%의 프로젝트의 가격이 지금 처음 그 세일즈 인스티튜셔널 그 인베스터들이 투자했던 그 세일즈 가격보다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프로젝트들의 가격을 보면 최고점이었을 때보다 지금 거의 90% 이상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유틸리티는 죽은 거 아니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런 그 베어 마켓에 대한 약간의 우려, 그리고 그 반증인 것 같고, 이제 그런 반면에 시큐리티 토큰은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에셋이 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부동산이 되어 있건 회사의 레버뉴 있건 그런 뭔가 기존의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거에 대한 그 토큰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질문을 이제 답을 하면은 저는 유틸리티 토큰도 존재하고 시큐리티 토큰도 존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토큰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저희한테 더 좋은 유틸리티 토큰한테 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기존의 그 트레디셔널 머니, 기존에는 이제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던 트레디셔널 머니들이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레귤레이션이 생기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큐리티 토큰이 들어왔을 때 유틸리티의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앉은 것 같아요, 순서가. 제가 이제 처음 시큐리티 들은 게 올해 6월에 그 비언블럭 서울 때 이제 블록체인 윅 때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 애들 중심으로 많이 밀고 있어요, 사실. 지금은 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중국을 빼고는 좀 많이 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샌프란 같이 갔었는데 뭐 많이 얘기는 못했지만 샌프란에서도 이제 인터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틸리티가 죽었다고 하는데 전 TTC 예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도 뭐 이용자가 지금 3천만 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틸리티가 죽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3천만짜리 서비스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틸리티의 가치는 트랜잭션의 숫자라고 봐요. 트랜잭션이 많을수록 유틸리티가 높은 건, 유틸리티의 가치가 생기는 건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이더리움이나 어떤 뭐 D앱들에게 갖고 있던 트랜잭션에 대한 환상이 실제 가격에 반영이 될 것 이상으로 가격이 폭등이 했었고, 저희가 그 트랜잭션 숫자를 진짜 뜯어보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실제 서비스에 비하면 너무 트랜잭션이 없는 거죠. 근데 실제 더 거기서부터 더 안으로 파고들면요, 지금 매스 어덥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유저 수를 갖고 있는 서비스가 저는 3개 정도 있다고 봐요. 그중 하나가 TTC고요. 다른 2개는 이제 기프토랑 다른 하나는 또 킨입니다. 이 3가지는 뭐 잘 되고 있든 못 되고 있든 어쨌든 유저가 뭐 한 2천만, 3천만 이상 있는 서비스고요, 전부 다. 그게 이제 블록체인 위에 서비스를 옮기는 과정에 위에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체인들은 다 지금 오프체인에서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그 정도의 숫자의 트랜잭션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못 올리고 있는 게 유틸리티의 지금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런 매스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스케일빌리티가 있는 프로토콜 레벨에 프로토콜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프로토콜이 이더리움이 될지 이오스가 될지 TTC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 돈을 다 넣었겠죠. 그래서 저희도 그게 더 미래에 나오는 프로토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STO의 어떤 열광은 제 생각에는 유틸리티가 빠르게 발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본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걸로 가려다 보니까 STO가 정확하게 뭔지 저도 모르고 VC들도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열광하는 거예요. 왜냐? STO는 훨씬 쉽고 STO는 훨씬 쉽게 돈이 될 것 같고, STO는 부동산이 뒤에 있고 회사가 뒤에 있으니까 가격이 10배씩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것도 붐이 생기면 붐이 생겼다가 10배씩 떨어질 수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것도. 근데 어쨌든 새로운 붐이 생길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유틸리티와 뭐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고 이런 관계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둘 다가 다 발전될 거라고 봐요. 근데 현재의 어떤 프로토콜 레벨에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을 가지고 봤을 때는 STO라는 거는 사실 그냥 어떤 자본을 그냥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뭐 부동산이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팔리는 건 아니니까 뭐 1초에 뭐 트랜잭션이 1만씩 넘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STO가 현재 기술 수준에 맞춰서 훨씬 더 규제만 되면 STO는 당장 실현 가능한 거니까 거기에 더 열관을 하는 거지만 실제 세상을 개혁하는 거는 유틸리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유틸리티는 이런 SNS와 온라인 게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유틸리티 중심이 될 것 같고 그게 실제로 새로운 더 큰 변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유틸리티 지지자입니다. 네, 그 TTC 프로토콜에 투자하신 투자자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약간 정리를 좀 하자면, 그 시큐리티 토큰과 뭐 유틸리티 토큰이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다. 분명히 공존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개념이 더 도입이 돼서 보급이 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마음 놓고 이 블록체인 업계에 투자를 하거나 약간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유틸리티 토큰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좋은 기반이 될 거다라는 거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까지 유틸리티 토큰이 뭐 사실상 지금까지 얘기를 해놓은 것들에 비해서는 아직 뭐 사용량,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를 형성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정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 실망 혹은 반작용,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뭐 소소도 말을 했지만 그 특히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틸리티라는 개념이 상당히 시큐리티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다른데 그걸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미국에서는 엄밀하게는 없죠. 그러니까 SEC가 엄밀하게 시큐리티를 관리하는 곳인데 이게 합법적으로 뭔가 법적인 뭔가를 만들려면 무조건 시큐리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틸리티를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실제로 이제 규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지 개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차라리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시큐리티라고 개념이 확 잡혀버리면 확실히 이제 정책이 나오기가 훨씬 더 쉽겠죠. 약간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재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에서 뭔가 희망을 보거나 뭘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거가 약간 사실인 것 같고, 네, 약간 뭐 그런 측면에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유틸리티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TTC도 잘 살아 있고요. 네, 뭐 추가로 이제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한데, 그래도 이분들이 아니면은 아마 듣기가 힘들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저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프로토콜의 시대는 끝났다. 네, 저희는 프로토콜입니다. 네, 저희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프로토콜은 엄밀하게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유틸리티 토큰이 많이 사용이 됐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을 단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그리고 그거가 많은 프로토콜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좀 했던 얘기인데요. 사실 시큐리티 토큰도 프로토콜에 의해서 동작할 거다 하는 영역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우버도 드라이버들에게 이제 에쿼티를 뿌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도 호스트들에게 에쿼티를 나눠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 수작업으로 그냥 너는 뭐 이 호스트가 잘생겼으니까 얘한테 많이 주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어떤 룰 베이스로 그 에쿼티를 주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할 거고요. 이제 그게 결국 프로토콜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보면은 두 가지 형태의 조직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사실 대부분의,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주식회사에 아마 임직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으실 텐데, 주식회사라고 하는 형태의 조직에서 일하는 것과 지금은 이제 거의 없지만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형태의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형태의 모습이 이제 새로 많이 생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주식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의 모습은 많은 분들이 가지는 어떤 불만인데, 내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 퍼포먼스를 내서 회사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내 위에 있는 보스가, 매니저가 나를 좋게 평가해주지 않으면 뭐 연봉 안 올라가는 거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프로토콜은 정말 프로토콜이거든요. 정직하게 내가 기여한 만큼 보상이 나와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내가 해싱 파워를 제공한 만큼, 마이닝 파워를 제공한 만큼 비례해가지고 토큰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선 휴리스틱한 게 없죠. 그 또 하나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전통적인 주식회사에서 이 어떤 보상을 받을 때는 일단 직원으로 컨트랙트 계약을 맺고 들어가야만 하잖아요.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닌데 내가 이 조직을 위해서 일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저는 뭐 지금 삼성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삼성전자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인터레스트 얼라인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을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일도 일할 생각이 없는 거고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반면에 프로토콜은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퍼미션 없이 그 프로토콜을 위해 기여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기 위해 비트코인 회사에 내가 무슨 계약서를 쓰고서 마이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 사인할 필요도 없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TTC에서 내가 컨텐츠를 쓰고 보상받기 위해 뭐 TTC 뭐 사무실에 가가지고 정현우 대표님한테 사인 받고 저도 이제 여기서 글 쓰고 토큰 받아도 돼요.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방향이고 우리가 정직원으로서 컨트랙트를 맺어놓지 않았던 우리 회사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이 우리 조직의 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건 지금의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정의하던 조직에서도 지금 빠르게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직원이 아닌 에코시스템의 참여자들에게 주식을 주려고 이제 고민을 시작한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주식을 주는 행위가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은 시큐리티 토큰을 프로토콜 기반으로 주기 시작하는 거고요. 기존의 이제 직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뭐 TTC 같은 프로젝트들은 당연히 이제 그 프로토콜 기반으로 이 에코시스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경제학적인 의미는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네트워크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토큰 준다라는 거고요. 그 토큰을 주는 게 뭐 기분 좋다고 많이 주고 뭐 예뻐 보인다고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하게 기여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줘야 되는 거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저는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토콜의 시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점점 더 그런 현상이 심지어 블록체인 밖이라고 우리가 느꼈던 것들에서도 강화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만 좀 더 붙이면 이제 미디어 산업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알던 유명한 연예인들을 뭐 유명인들은 다 KBS, MBC 공채 연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명해지기 위해 MBC나 KBS에 공채 몇 개로 들어가야지만 브라운관을 타고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요. 요즘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연예인들보다도 공채 연예인 뭐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에. 오히려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데서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초딩들한테 훨씬 더 스타가 되고 닮고 싶은 사람, 나의 미래의 꿈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프로토콜에 훨씬 가까워요. 유튜브에 직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조회수가 높으면 광고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기반해서 물론 유튜브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떼간다는 함정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프로토콜처럼 기여한 만큼 토큰을 받게 되는, 토큰은 아니죠. 그 수익을 받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더 경쟁력이 있는 환경이 무엇인가는 검증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미디어 산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들에서 새로운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심에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그 프로토콜은 그러니까 잘 짜여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인센티브화된 그 룰로 인해서 거기에 속하거나 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처럼 기여를 하고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퍼실리테이터이고 촉매제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 자체가 그러니까 잘 짜여진 토큰 이코노믹스가 있다면 다른 어떠한 기술보다도 그 매스 어답션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사실은 저희 그러니까 소개가 되지만 사실 그 기술 자체가 상용화가 되느냐는 되게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는데 뭐 케이즘을 넘어야 된다, 뭐 크로싱 더 케이즘. 그래서 뭐 처음에는 얼리 어답터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기해서 관심을 갖다가 갑자기
그 하이프가 죽고 그래서 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죠. 죽음의 골짜기를 넘은 기술만 사실은 매스 어답션이 되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많은 기술들이 굉장히 뭐 의도는 되게 좋은 것들 많았죠. 뭐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고 윤택하게 했는데 결국에 보면은 그 기술을 개발한 소수나 아니면은 그 기술을 처음에 발견했고 그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소수의 인베스터들이 그 기술의 발전, 매스 어답션의 그 이익을 대부분 가져갔던 거고요. 하지만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되게 잘 짜여진 프로토콜이나 토큰 이코노믹스가 있다면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참여한 사람들이 이득을 가져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케이즘, 그 매스 어답션을 이룰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에코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역할을 하고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언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에서 뭐 어떻게 해야지 잘 좋은 프로토콜이냐, 네, 성공하는 프로토콜이 네.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사실은 2017년에는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만 화이트페이퍼에 들어가 있으면 인베스터들이 줄을 섰다고 그런 시대가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그 데피니션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결국 그러니까 프로토콜 떠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테크니컬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국은 테크니컬한 거와 비즈니스적인 게 같이 돼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지금 안드로이드나 뭐 OS가 뭐 테크니컬리 누가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만약 새로운 OS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테크니컬이 더 좋다고 해서 바로 그걸로 넘어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지금 iOS나 안드로이드에 그 수많은 디벨로퍼와 그거를 만든 앱들이 있고 거기에 많은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스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 블록체인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테크니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누가 그 많은 디벨로퍼 커뮤니티를 잘 관리를 하고 그 관리를 잘 하려고 하려면 관리라는 말은 페이백, 스텝백 관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참여를 인커리지하고 그거는 결국 잘 짜여져 있는 프로토콜 혹은 토큰 이코노믹스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하는 프로젝트들은 결국은 디벨로퍼나 그 커뮤니티의 참여, 물론 당연한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력 그리고 그냥 프로젝트 관점에서 보면은 마일스톤 같은 거를 얼마나 잘 찍고 그거에 관해서 거기에 속한 커뮤니티 멤버에게 잘 보상을 하는지 마이너 디벨로퍼 그런 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째려보세요. 그러진 않았어요.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더 쉽게 할게요. 방송에서 보통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신혜님이 이제 iOS랑 이제 앱스토어 이쪽 얘기를 iOS랑 안드로이드 쪽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그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iOS랑 이제 안드로이드처럼 시장의 도미넌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사실 정 대표님을 만났을 때도 이 도미넌스 때문에 빨리 시작하고 싶다. 이 지금이 아니고 더 늦게 시작하면 도미넌스 잃어서 ICO 자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감명 깊게 사실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현재는 도미넌스를 들고 있어요. 아직까지 들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흔들리는 이유, 가격이 10분의 1이 된 이유는 해결책을 못 보여주고 있었어. 2년 동안. 자기네들이 속도라든가 그런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오스라는 가장 강력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칭점이 나타난 거고요. 하지만 아직도 이오스의 트랜잭션이 훨씬 높아요. 이더리움보다 실제. 근데 가격은 아직도 이더리움이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시총은. 그거는 이더 커뮤니티가 개발자 커뮤니티가 훨씬 더 크고 이더리움의 안정성이 훨씬 더 증명돼 있고 이오스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고 데프 커뮤니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가격으로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프로토콜은 결국 저는 기술력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기술력은 최소한만 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블록체인에서의 그 최소한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어떻게 보면 둠스데이 비슷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TTC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실 이더리움이 이렇게 주춤거리는 게 다른 신규 프로토콜한테는 다들 기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TTC가 이런 에코시스템을 잘 만들고 있다는 거에는 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 3천만의 유저 수가 정말 블록체인 위에 돌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실 100% 믿음을 못 줄 것 같아요. 돌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현재 있다면 가격은 사실 지금 거의 한 20위 안에는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의 전체 사용자 숫자보다 3천만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도미넌스와 테크가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시점 같고요. 아직까지 도미넌스가 확실히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3, 4년의 기간은 더 필요해야 그게 모두 다 충족된 어떤 프로토콜이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왔을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지금 구글이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나오자마자 구글이 나왔던 게 아니잖아요. 야후가 나왔고 라이코스가 나왔고 정말 오랜 기간이 지나서 웬 구글이라는 게 나왔는데 걔네가 갑자기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건데 여기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게 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는 구글을 못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 그래서 열심히 호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잘 짜여진 토큰 이코노믹스로 유명한 그리고 사용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TTC 프로토콜 미더에 계신 거고요. 약간 정리를 조금 더 하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아까 탈중앙화 말씀하셨는데 저는 소소가 나름 탈중앙화 방향의 가장 유명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소소가 KBS나 MBC 아나운서 시험을 봤으면 지금처럼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죠. 모든 미디어들이 탈중화가 되고 있는 거가 사실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진짜 정말 말하는 프로토콜 시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탈중앙화의 흐름은 계속 생기고 있는 거고요. 약간 그게 아까 김선우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약간 탈중앙화의 흐름과 방향 약간 이거인 것 같고 프로토콜이 이제 성립을 하려면 토큰 이코노믹스를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제일 못 믿거든요. 사람이 가장 이슈인 거죠. 우리 모든 신뢰 시스템의 문제는 사람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운전을 안 하는 순간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되게 투명하게 이런 프로토콜을 설계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이렇게 성립을 할 수 있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한 룰에 맞춰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약간 블록체인과 프로토콜이 이렇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들이 어떻게 행위를 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보여주는 것도 엄밀하게는 이제 프로토콜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토큰을 투자하고 사고 앱을 한번 쓰고 이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약간 방향이 계속 바뀌는 약간 그걸 개혁해 나가는데 프로토콜이 약간 중심에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보충을 할 것 같고요. 시간이 계속 길어져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저 주변에도 ICO를 준비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레이징이 잘 안 되거나 시장에 다들 투자를 안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심도가 많이 줄었는데 세 분 다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투자를 계속 많이 해오셨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이거죠. 지금도 투자 계속 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투자를 더 잘 받거나 더 유망해질 거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신규 투자는 한창 때보다는 확실히 더 보수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피아트 머니화 시키면은 그건 진짜 그만둔 건데 여전히 저희가 그 미래를 믿고 있는 TTC 같이 좋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스트롱 홀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투자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베어 마켓인데 저는
뭐 잘 버텨야겠지만 뭐 저희 해시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어 마켓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베어 마켓이기 때문에 한번 시장이 좀 물갈이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끝없이 불마켓이면 사실 그것만큼 또 불안한 것도 없고 아마 블록체인 투자하시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히려 끝없이 불마켓일 때 되게 오히려 더 막 불안해하시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라는 건 뭐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이제 에셋 클래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대감에 이게 어디까지 갈까 하다가 한번 이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만들었던 시가총액의 총합은 당연히 이 불마켓의 꼭대기만큼이 애초에 아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실제 가치보다 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품이 한번 있었던 거고 이제 좀 정상이 됐고, 오히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거나 이쪽 업계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많이 정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올해 초 뭐 작년 말 이럴 때 이제 이쪽 업계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뭐 진정성을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진짜 일확천금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면, 오히려 요즘은 뭐 블록체인으로 뭐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중적인 분위기는 과거랑 이제 많이 다르잖아요. 이제 뭐 너 이제 이런 거 해, 뭐 굉장히 위험한 거 하는구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를 알면서도 오히려 이제 신념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좋은 미래가 이제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희도 투자를 하냐라는 질문에는 네, 투자를 여전히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베어 마켓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 펀드로서 듀 딜리전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해봤자 뭐 불과 1년 전이겠지만 1년 전에는 오늘 밤까지 이 이더리움 주소로 돈 안 보내면 얼로케이션이 없어지는 그래서 정말 진짜 콩 뽑듯이 투자를 한 경우가 솔직히 저희도 있기도 있고요. 뭐 특히 뭐 아예 모르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신뢰하는 펀드가 추천을 하면 그렇게 잘 보지도 않고 콩 뽑듯이 이더리움 주소로 이더를 보냈던 기억들이 당연히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베어 마켓이 펀드한테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말 알고 이해하고, 예전에는 뭐 비디오 콜 혹은 비디오 콜 안 되면은 진짜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컨퍼런스 콜 한번 했던 거를 지금은 실제로 그 파운더를 만나고 팀을 만나고 그 팀들이 이제 하려는 거를 진짜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점인 것 같고, 그 말은 즉슨 그 예전에는 비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펀드레이징을 하기가 쉬웠던 거와 반대로 지금은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더 많이 준비해서 화이트 페이퍼의 수준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트렌드를 보면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예전에는 진짜로 그 레이어 1 프로토콜가 이 인기가 진짜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레이어 2, 그래서 뎁스까지도 지금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2017년에 예를 들면 저희가 가서 뭐 뎁스 보고 있냐, 그런 거 보냐 그러면은 막 많은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그 파운데이션 이 기반도 안 닿았는데 왜 자꾸 지붕 짓는 얘기하냐, 우리 지금 레이어 1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매스 어답션 진짜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그거를 바로 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뎁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최근에 2개 투자했는데 좀 재밌는 거여가지고, 물론 당연히 TTC 같이 너무 좋은 프로토콜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크립토키티를 만드는 원래 회사,
왜냐하면 그 회사는 크립토키티는 그냥 단순한 프로덕트의 하나이고요. 거기 이제 그 회사의 비전은 블록체인 for millions, 그러니까 밀리언 사람을 위한 블록체인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게임일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게 재밌는 뭔가 그 매스 어답션을 하는 게 좀 되게 마음에 들어서 투자를 하게 됐고, 뭐 저희 막 OMF라는 Our Music Festival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DJ한테도 투자를 했어요. 그 이유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토큰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걸 진짜 블록체인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 마켓의 활성화, 자꾸 유틸리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유틸리티 토큰이 유틸리티가 있는 그 가치가 있는 토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 재밌는 프로젝트를 투자를 했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투자를 잘 받느냐고 하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이트페이퍼 한 장 놓고 우리 팀 이래요 이러면은 뭐 30 million 뭐 그냥 받는 거 문제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예전에 그 트레디셔널 그 VC 펀딩이랑 되게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드로 굉장히 작은 돈, 뭐 3 million to 5 million을 받고 우리가 이 정도 지금 마일스톤이 있는데 로드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정도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라운드 1을 돌겠다. 그리고 뭐 테스트넷이 나오면 다시 한번 라운드를 돌겠다. 메인라인이 나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다음 라운드를 돌겠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프로젝트가 훨씬 더 선호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요즘엔 단순히 토큰만 하는 게 아니라 에쿼티랑 토큰 같이 하는 프로젝트들이 훨씬 더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 그 예를 들면은 사실은 메이커다오라는 프로젝트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메이커다오가 그 앤드리슨 호리츠라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좋은 트레디셔널 VC 지만 300 million짜리 그 크립토 펀드 A16를 만들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거의 6%의 전체 그 circulating 토큰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메이커다오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와가지고 나의 비전이니까 30 million 모을래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프로덕트를 개발을 하고 그걸 다시 펀드레이징을 하는 그런 형태가 훨씬 더 지금은 선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잘 준비해서 예전처럼 화이트페이퍼나 비전 가지고 너무 많은 돈을 레이즈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훨씬 더 선호가 많이 되고, 예전처럼 단순히 토큰보다는 에쿼티형 토큰이 같이 오는 프로젝트가 훨씬 더 투자자들에게 선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진짜 너무 길어가지고 질문이 뭐였죠? 투자 계속 하시는지, 예, 그리고 투자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어떻게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아니, 답변들이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죄송합니다. 그 투자는 제 개인적인 게 있고 펀드가 있는데 펀드는 계속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여기 스카우트 체인이라고 최근에 저번 주에 아마 투자를 한 것 같고요. 투자는 계속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메타디움 제 방송 보신 분은 알겠지만 메타디움에 투자하고 메타디움이 가격이 3분의 1로 폭락한 거 보고 더 이상 ICO는 아니겠구나 당분간은 해서 개인적으로 투자 안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라면 기관은 사실 굉장히 이른 시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2, 3개월 뒤에 혹은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보는 프로젝트일 수 있어요. 그래서 펀드로서는 투자를 하는 건 맞지만 개인으로서 지금 투자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 네,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ICO 레이팅에서 그냥 저는 레이팅을 아예 빼고 ICO는 좀 관망하세요라고 적어놨는데 지금이 베어마켓의 절정일 수도 있고요. 베어마켓이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더 생각을 해요. 끝나가는 시점에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베어마켓이 끝냈다고 당장 상승장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 끝났다고 상승장 오는 게 아니고 하락장 끝났으면 횡보장이 왔다가 횡보장이 끝나면 다시 하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고 제 희망적으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올해 안에 끝날 거라고 동전을 던지고 싶은데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올해 안에 끝날 확률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끝나길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요.
즉 상승장이 다시 시작한 다음에 펀드레이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이 하락장에서라도 어떻게든 모아보겠다 하는 팀들도 사실 있어요. 근데 사실 여유를 갖지 않고 레이징을 하는 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본인들이 뭐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데 뭐라도 레이징을 해야겠는데 하면, 근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여유가 없으면 레이징이 더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아직까지 정답이 없어요. 왜냐, 마일드스톤이 됐는지 안 되는지 누가 검증합니까? 우리 테스트넷 나왔다는데, 메인넷 나왔다. 이오스 메인넷 원래 올해 초에 나오기로 했잖아요. 메인넷 지금 나온 건가요? 지금 제대로 돌아가나요? 뭐 스팸 좀 뿌리면 메인넷 다운되는데 메인넷 나온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준이 애매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큰을 몇 프로씩 팔겠다는데, 그렇게 VC 하나가 6% 들고 있으면 물론 안드로초이치는 굉장히 명성이 높은 곳이니까 저는 믿습니다만, 어떤 VC들은 그냥 덤핑하잖아요. 6%짜리를 들고 있는 게 안드로슨이 아니고 다른 곳이었다. 근데 거기가 한 번씩 덤핑하는 곳이다.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은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을 많이 생각해요. 저는 개인으로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분들도 개인으로 다 시작했겠지만, 개인이 너무 돈을 벌기 힘든 구조인 건 맞아요. 지금의 ICO 시장이. 그래서 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투자에 있어서도 그러게 적용을 하고 싶은데,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TTC의 경우도 개인 조건이 상당히 되게 좋았던 거예요. 저는 펀드의 조건보다도 개인 조건이 좋았다고 생각했던 프로젝트거든요. 여기는 그저 개인적으로 많이 넣었고요. 여러 계정을 써서 저희 가족들 거 돈 내가 돈 보내줄 테니까 이거 넣으라고 해서 막 넣었던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사실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유틸리티 토큰을 하겠다고 하면, 물론 뭐 자기네들이 시큐리티 하겠다고 하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유틸리티 하겠다고 하면 개인들에게 힘을 더 줘야 돼요. 그리고 투자 방향이 개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그 개인들이 더 많은 쉐어를 할 수 있게. 실제 지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그게 엄청난 세상을 변혁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실제 부의 분배를 보세요. 비트코인이 과연 현재보다 더 평등한 세상인가요? 비트코인에서의 부의 분배는, 이더리움에서의 부의 분배는 초창기 ICO에 대거 돈을 넣었던 사람들이 모든 돈을 갖고 있어요. 미래가 물론 더 정직하고 더 좋은 세상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의 분배로 왔을 때는 저는 미래는 이미 실패한 그림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보다 더 늦게 블록체인을 아는 분들은, 더 늦게 투자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블록체인이 미래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 바닥에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부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프로젝트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투자자로서 그걸 연구 많이 한 프로젝트, 저는 저희 펀드가 많은 보너스를 갖고 일반 투자자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 프로젝트가 건강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유저이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홍보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떴느냐, 내가 비트코인을 사고 내 친구 보러 비트코인을 사라고 한 게, 그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거잖아요. 그거를 실제 해줄 수 있는, 부가 그래도 가능하면 평준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건강한 프로젝트고, 그런 프로젝트들이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젝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보너스 많이 주겠다, 너희가 뭐 100%, 200% 이런 것들은 저는 건강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런 프로젝트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뭐 산을 넘어서 부의 분배로 갔는데, 네, 네, 뭐 아까 신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빌딩 포 빌리언스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미 ICO가 다 끝난, 하지만 여전히 시총은 20 밀리언밖에 되지 않는 TTC 프로토콜입니다.
그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에 봤을 때 저는 대학에 전공을 금융을 했었고 투자사에서도 일을 조금 했었었는데 이게 그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반인간적인 행위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은 이룰 수밖에 없고, 예, 그 되게 그 가장 두려움 속에서 무슨 결단을 내렸을 때 가장 큰 이득이 오는 약간 이게 실제로는 그 시장이고 아까 전 패널에서도 그 VC 출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런 베어마켓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젝트들을 되게 싼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훨씬 더 큰 소득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반 개인들은 약간 투자를 바라보는 방식 혹은 그 재물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기관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럴 때 쉽게 말하면 약간 떨어져 나가기 되게 쉽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시기를 되게 좋은 타이밍으로 보는 거죠. 되게 싸게 좋은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는 약간 그런 타이밍이다. 약간 그게 좀 개인이랑 그러니까 기관이 완전히 되게 큰 다르게 보는 관점인 것 같고요. 뭐 약간 비유를 들자면 저는 영어를 잘 하려면 영어를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어를 계속 공부하고 듣고 계속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계속 해야죠. 근데 그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솔직히 잘 못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영어를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중국어가 뜬다는데 중국어 책을 좀 봐요. 중국어를 좀 배우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럼 이제 미얀마어가 또 뜬다는데 뭐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면은 어떤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고 잘하시고 싶으시면 무서울 때일수록 끝까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나 이거 이제 뭐 손 떼고 이제 더 이상 손 안 댈 게가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타이밍 아닌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까 그런 식의 의견들을 이제 많이 주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분께서는 아직 그래도 계속 미래는 좋게 계속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도 네, 너무 손 떨려서 빨리 어떻게 털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좀 장기적으로 더 길게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뭐 더 하면 저희 홍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모시기 힘든 분들이세요. 이렇게 이 세 분들을 여기에 모아서 이렇게 솔직히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는 여러분들께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해서 좀 짓궂게 어려운 질문들을 좀 드려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자리 해주신 우리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